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3년 1월 9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큰 변화네요. 시장의 흐름이 급반전하는 그런 흐름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21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난주 내내 이제 강조를 드리면서 저항을 받게 되면 밑으로 고꾸라질 수 있고 얘기를 들었는데 반대로 됐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고 전체적인 어떤 상승 각도를 높이면서 반등을 추세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이 증시의 경언을 다시금 떠올리게 만드는데요. 모두가 합창하면 주가는 반대로 간다. 청개구리를 좀 올려봤습니다. 오늘 리포트 중에서 이제 경기 침체가 지나간다는 시황 리포트 한번 체크 드릴 텐데요.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시장 정리해 보면서 필승의 전략 다시 한번 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2.6% 상승해서 2350포인트 마감했고요. 거래대금이 6.9조, 상승 종목 수가 800 종목 정도, 압도적인 어떤 강세장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상승했고요. 코스닥도 1.78% 상승으로 7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거래대금 5조 수준이고요. 그리고 수급이 이제 특징적인데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6,500억.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매수를 한 것 같거든요. 볼까요? 일자별로 이제 보면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에 이제 계속 붙긴 했지만 오늘이 6,500억으로 굉장히 크죠. 6,500억보다 컸던 경우는 11월 30일이 있네요. 11월 30일.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 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도 오늘 금융 투자에만 집중된 수급은 아니었고요.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보험, 골고루 순매수하는 게 의미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다소 좀 특징적인 어떤 수급 구도였고 상승 구도였고, 또 이제 업종 지수 차트를 보더라도 진하게 칠해졌는 게 이제 21선인데요. 21선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 반등을 추세적으로 이어가는 흐름인데, 여기 보시면 강하게 돌파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그 각도가 이제 의미 있는데요. 각도가 의미하는 거는 수급의 이제 힘입니다. 수급의 힘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각도를 이전보다 높이게 되면 이전의 고점권역을 넘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넘길 가능성이라는 표현은 좀 그럴 것 같고, 상승 폭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보다 여기가 더 컸듯이 여기서도 각도를 높이게 되면 이전의 상승보다 더 폭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더 정확할 것 같고, 왜냐하면 낙폭이 더 큰 상태에서 이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였죠. 특히나 이제 1243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한국뿐이 아니라 지금 달러가 이제 약세 기조로 가면서 다른 이머징 통화국들의 어떤 통화가 강세, 특히나 이제 해당 증시들이 미국 증시 대비 강한 기조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변화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달러 강세와 원자재가 상승이 특히나 이제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게 굉장히 고통을 안겨줬죠. 그러면서 부도날 수 있는 가능성, 국가들 이런 식으로 겁이 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그 반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이머징 마켓들의 경기 회복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해 증시도 오늘 해외 증시를 한번 보면요. 해외 증시도 오늘 니케이 증시 0.5% 상승했고, 항생이 홍콩이죠. 1.8%, 대만이 의미 있습니다. 2.6%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해 증시도 0.5% 상승으로 최근에 연속적인 어떤 상승 기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어쨌든 중화권이 지금 빅테크 규제 완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기를 살려야 되는 어떤 측면들이 조금 더 규제보다 우선을 가지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뭐 중국 증시도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다소 좀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코스피 지수 이렇게 21선 돌파를 한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코스닥 증시도 21선 돌파한 채 마감했죠. 그래서 역시나 이제 각도를 좀 세울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코스닥 증시 내에서 2차 전지와 바이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인데 최근에 바이오들의 어떤 움직임도 좀 심상치가 않은 거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상당히 좋은 어떤 흐름으로 좀 연결될 수 있는, 또 코스닥이 강세 패턴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앞선 7월달 반등보다 각도가 더 낮았어요. 10월달 반등은. 근데 이번에 각도를 높인다면 그 폭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런 강한 어떤 흐름을 만들 때 어떤 업종이 만들 것인가를 우리가 예상해내는 게 필요하겠죠. 왜냐면 그 업종이 가장 강한 수익률을 줄 거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바이오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좀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목별 흐름을 보면요. 코스피 지수 오늘 뭐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반도체 2차전지 전반적으로 강한 기조의 흐름을 보여줬고요. 뭐 전체적으로 다 강했어요. 바이오도 강했지만 상대적으로 2차전지 반도체, 또 인터넷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보다 더 강했습니다. 리스크 온이 된 거죠. 리스크 온 시장이 된다면 당연히 낙폭이 과대했고 또 매크로 영향을 크게 받았던 업종이 올라갈 텐데요. 네이버, 카카오, 또 카카오뱅크 같은 기업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카카오페이도 6.8% 상승했고요. 오늘 뭐 전체적으로 다 이제 상승했는데 코스닥 시장 넘어가면 2차전지, 에코프로 PM, LNF도 강세,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도 2% 강세를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 2차전지, 또 뭐 반도체도 강했지만 뭐 다른 어떤 중소형주들도 뭐 굉장히 강했죠. 테마단으로는 뭐 오늘 로봇주들, SPG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SBB 테크라든지 최근 신규 상장했던 뉴로메카, 또 작년 신규 상장주 뭐 UL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도 강세를 띄었고요. RS 오토메이션도 4.5% 강세.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세했고요. 오늘 바이오 쪽으로 주요 어떤 기업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 오늘 이제 피플바이오가 4.7%, 알츠하이머 이제 관련 이제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도 3% 강세인데요. 뭐 레이저 티닙도 있고 또 이제 내쉬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번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가장 기대된 또 이제 분야거든요. 그 분야의 이제 대표 기업이 또 유한양행, 또 한미약품이죠. 그래서 그런 모멘텀도 기대를 좀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 2% 이런 정도의 어떤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바이오 섹터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반도체 소부장은 뭐 그렇게 좀 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들, 그리고 친환경 쪽으로는 오늘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쪽, 그리고 하나솔루션, CS윈드 3, 4%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수급 쪽으로 뭐 당연히 외국인 기관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도합 4천억 넘게 4,500억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순매수를 해줬고요.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뭐 도합 한 2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해준 것 같습니다. 기아 현대차도 최근에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수급이 좀 들어오는 형태, 그리고 LG전자 쪽으로도, LG전자는 계속 수급이 좋아요.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2차전지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쪽으로도 들어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2차전지, 에코프로뱀, LNF, 나노신소재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형태가 됐던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그리고 JYP 엔터 이런 쪽으로도 수급이 SM 같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흐름들 뭐 전체적으로 오늘 뭐 다 좋았고요. 어쨌든 시장이 굉장히 좀 리스크 온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는
이제 모습이 좀 두드러진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여기까지 보고요. 이슈 체크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이제 시황 리포트 쪽에서 꼭 이제 짚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경기 침체 얘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계속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모두가 합창하면 주가는 반대로 간다라는 증시에 이제 격언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논리이자 또 내용인 것 같은데요. 경기 침체 걱정은 하지 말자. 경기 침체는 지나가고 있다라는 제목이 이제 리포팅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제 리포팅인데요. 미국 증시는 연초 내내 부진하다 주 후반 강세 마감했다. 배경은 둔화되고 있는 고용 데이터와 임금 상승률 예상치 하회에 따른 긴축 부담 완화. 그래서 미국장도 이제 급반등했고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가 급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그림은 경기 침체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봤다. 그래서 이거 올해 내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리포팅에서는 끝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주장보다는 일단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논리를 따라하고 또 그 논리에 들어가 있는 그런 지표들이 이런 주장에 의견에 우리가 좀 부합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3년 가장 중요한 차트를 이제 이베스트에서는 실질 임금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명목 임금은 우리가 이제 받는 직접적인 월급이죠. 예, 임금이 뭐 10% 올랐다, 15% 올랐다. 이게 이제 명목적인 이제 임금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월급이 10% 올랐는데 물가가 20% 올라버리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임금이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그걸 이제 실질 임금이라고 하죠. 명목 임금 빼기 이제 물가 상승률 CPI.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실질 임금이 추락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하락했던 작년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뭐 일드 커브 역전,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역전되는 그런 어떤 확실한 경기 침체 그런 어떤 시기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 실질 임금의 추이를 보면 우리는 이미 작년에 경기 침체를 겪고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임금 증가율 빼기 CPI 이 부분에서 과거 통계상 좀 바닥권 구간을 지났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볼 때 뭐 이중바닥 형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뭐 그런 패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 추이의 자체가 다시 또 밀린다든지 이런 흐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가의 하락 속도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임금 상승률보다 더 빠른 물가 하락의 속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 CPI가 이제 그러면 43% 비중이 하우징, 이제 주거 비용인데, 이 주거 비용 자체는 한번 오를 때는 또 쉽게 내려가진 않고 또 이제 장기 계약을 하는 경향이 크고, 이런 부분들이 물가의 하방 압력으로 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올해 상반기 물가의 하락 속도는 굉장히 가팔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갑자기 이렇게 가팔라질 거라는 얘기를 하지? 일단 뭐 기저효과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이 주거 비용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이제 실제 신규 세입자 임대료 지수로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는데, 기존 어떤 세입자는 임대료가 바뀌지 않겠죠. 하지만 이제 뭐 상당 기간,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근데 이제 신규 세입자 임대료 부분이 작년 2분기 말 YOY로 11.8%에서 3분기 말쯤 되니까 6.02%로 빠르게 둔화를 했더라. 4분기는 아직 수치가 나오진 않았지만 4분기도 상당히 좀 둔화되는 흐름을 보인다면, 증가는 하지만 이제 그 속도가 줄어든 거죠. 전체 주거 비용의 가파른 둔화를 좀 시사해 주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규 세입자 임대료 지수가 급격하게 이렇게 빠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세입자 임대료 지수는 뭐 크게 이제 떨어지지는 않고 있죠. 하지만 이게 이제 후행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올해 상반기 가파르게 물가 지표가 떨어질 거라고 이제 여기서 예상을 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우리 금리에 대한 충격 자체는 사실 시장에서는 뭐 금리 인상 레벨이 이제 몇 번 더 할 수 있다는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미 5%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시장은 반영하고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충격은 뭐 이제 페드에서 FMC에서 이제 금리 인상한다고 시장이 충격받을 리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되려 이런 주택 비용 둔화에 따른 물가의 가파른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사실상 금리 인상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뭐랄까 명분도 굉장히 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럴수록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예상 레벨들, 최종 금리에 대한 어떤 레벨들이 점점 이제 작년 연말에 예상했던 것보다 낮아지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또 반등 내지는 전환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경기 침체가 지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40원대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1400억 하던 때가 있는데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제 결국 이제 미국 달러 강세가 다른 국가들의 이제 구매력을 약화시켰죠. 즉 이제 전 세계 외환 보유액 자체도 감소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달러가 이제 둔화되고 이제 원달러 환율만 보더라도 굉장히 강세잖아요. 1240원대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외환 보유액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은 뭡니까? 수요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자금이잖아요. 자금의 규모. 그래서 이제 경상수지 이제 FDI 이제 외국 직접 투자라든지 또 단기 투지 포지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변화될 수 있는 요소인데 글로벌 수요 회복의 어떤 가늠자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달러화가 이제 수요 회복에 유리해지고 또 에너지 가격도 천연가스도 이제 급락했고 또 유가도 굉장히 레벨이 다운되고 있죠. 이런 어떤 부분에서 결국은 상당히 또 다른 어떤 이머징 국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경기가 회복될 여지가 상당히 높죠. 특히나 이제 중국이 리오픈을 단행하면서 뭐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하니까 안 좋지만 피크 찍으면 이제 경기 회복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또 중국도 내수를 많이 키워가지고 중국 자체 이제 내수 이제 수요가 증가할 때 전 세계 어떤 경기에 좋아지는 부분으로 좀 확산될 수 있다는 부분도 특히나 이제 이머징 국가들의 어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간재 같은 건 많이 공급하니까 중국에다가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뭐 IT 여러 세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LG전자, 삼성전기 같은 국내 이제 대표 IT 기업들의 주가가 시장 대비 강하게 올라오는 것도 이런 부분들을 선행적으로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메스트 투자증권에서 내는 이제 전략적인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납득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시장이 뭐 그렇다고 시장이 막 치고 달리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긴 어렵잖아요. 뭐 시중 유동성이 뭐 늘어난다든지 대외 여건이 뭐 정말 뭐 강세장 내지는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떤 업종이 뭐 전고점 뚫고 막 뭐 그런 식으로 좀 펼쳐지기는 어려워요, 사실. 그렇다면 이제 시장 내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 과도하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성장 업종이야. 또 이제 뭐 실적 대비 너무 과도하게 빠져 있어. 과매도권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올리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올라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치고 올리는 그런 흐름은 굉장히 투기적인 어떤 포지션, 투기적인 어떤 수급이 유입돼야 이제 이렇게 상승해 있는 상태에서 각도를 높이면서 이럴 텐데 그거는 정말 이제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지금같이 다소 좀 상방이 좀 제한된 뭐 하방도 제한됐다 볼 수 있겠죠.
뭐 2년 동안 주구장창 빠졌으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낙폭이 과대한 성장 주요 업종의 대표주들 실적이 좋아질 거야. 뭐 이런 것들인데 과도하게 빠진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좀 회복되는 흐름, 밸류에이션 갭 모의국의 어떤 순환배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머징이 좀 살아날 수 있는, 이머징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관점에서 거기에 뭔가 좀 좋아질 수 있는, 실적적인 부분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업종과 종목에 우리는 좀 포커스를 둔다면 저는 이 논리는 굉장히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금융,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이런 쪽에서 최근에 전망치에 대한 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들이 괜찮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번 경기가 이제 경기 침체는 지나가고 있다. 이 내용의 논리는 상당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NH투자증권에서 나온 이번에 이제 CES 2023이 이제 끝났죠. 5일부터 8일까지 열렸었는데요. 요거 정리한 내용이 있고 또 관련 기업들에 대한 또 내용이 있어서 한번 체크 드릴게요. 리포팅은 굉장히 긴데 뭐 요약된 것만 좀 체크하도록 하죠. XR과 모빌리티로 압축된 CES 2023이다. 특히나 이제 XR인데요. 애플이 올해 이제 그 출시할 제품들을 대부분 다 연기했습니다. 출시 시기를. 근데 이제 XR은 올해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 XR 기기는 뭐 애플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이 IT 하드웨어 산업에 있어서도 새로운 어떤 기기로서의 어떤 뭔가 좀 성숙돼 있는, 지금 약간 좀 정체되어 있는 시장을 좀 끌어올려주고 또 성장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기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결국 그동안은 하드웨어 단으로 이제 뭔가 진보가 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해놔도 구현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올해는 좀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애플의 진입은 이 시장의 개화를 확실히 만들어내는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애플의 출시 기점으로 이 XR 시장은 이제 아마 스타트 라인에 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CES는 XR, 또 모빌리티, 또 AI의 대중화가 좀 돋보였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핵심적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가지 주요 키워드는 XR을 접목한 산업에서의 활용 다변화, 두 번째는 모빌리티에서 테크의 영역 확장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의 역할 확대, 세 번째는 AI의 대중화가 견인하는 중장기 반도체 수요 증가,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낮아진 기존 IT 세트. 그래서 새로운 걸 지금 추구하고 있고 그쪽에 이제 포커스를 많이 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R 수혜주로는 LG노텍, 또 삼성전기, 뭐 세코니스 같은 기업을 꼽고 있고, 해외 기업은 소니를 꼽고 있죠. 또 모빌리티 쪽은 LG전자, LG노텍, 현대모비스, 퀄컴, 모빌아이, 존디어. 그래서 국내는 뭐 LG그룹이 가장 유망한 전장 업체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AI 반도체 수혜주는 마이크로소프트, AMD 이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기기 가전은 LG전자, 삼성전자, KH바텍 해서 디스플레이에서는 롤러블을 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디스플레이가 시장에 좀 관심을 이끌어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네요. XR 쪽, 그리고 모빌리티 쪽, AI 반도체 쪽, 그리고 가전 및 IT 기기 쪽, 이렇게 좀 체크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가속 승인 받았죠. 그래서 이 관련된 리포팅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뭐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팅 하나 좀 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27년까지 임상 3상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번에 이제 가속 승인을 받은 부분은 2비상, 아니 2비 이제 임상까지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 승인을 내줬다 보면 될 것 같은데요. 3상에 대한 어떤 부분까지 이제 연결해서 이제 아마 가속 승인했겠지만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N수를 1900으로 지금 잡고 27년까지 삼성을 계속 진행하는 걸로 조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뭐 기존에 이제 FDA 승인받은 치료제보다는 개선된 약효를 보였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시장이 조금 더 커지지 않겠는가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번 승인권에 대해서는 보다 더 이제 약보다는 시장에서는 알츠하이머 진단 시장이 상당히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플바이오라든지 또 이제 뭐 커버리지 할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메디프롬 같은 기업이 이제 상한가를 쳤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경증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을 감안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MRI 관찰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이 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보다 더 포커싱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에자이와 바이오젠은 공격적인 마케팅보다 치매 진단을 활성화해서 경증 환자를 발굴하고 장기 임상 데이터를 축적해서 안정성 우려를 해소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메디케어 등재는 정식 승인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등재 이후 처방 확대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 처방 자체가 확대되긴 어렵고, 일단은 정식 승인, 연말에 이제 예상하고 있는 그 정식 승인 이후 이제 처방 확대가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